자, 15강. 이제 정치, 즉, 이념, 세력, 정치와 관련된 1강부터 쭉 이어져 온 그게 마지막 강의가 돼요. 16강부터는 이제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연결이 돼요. 자, 여기서 복지국가와 조직노동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도식이죠. 노동과 시민 세력의 연대에 의한 진보 정당이 국회로 들어가서 그래서 복지 정책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핵심 세력이 조직된 노동, 조직된 시민, 요게 가장 중요한 세력이다. 요게 기본 도식이어서 뭐 그런 거 연관해서 요거는 앞쪽 강의가 조금 연결되는데 스웨덴이 복지의 천국이잖아요. 마이드너 모델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연대임금 얘기하는 건데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조금 이제 여기가 주인공이 되고요. 요 도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해 드릴 겁니다. 2번하고 3번. 요거는 앞에 그 연대임금과 연결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그 얘기가 압축하면 요렇게 된다. 요 부분에서. 한번 그림으로 먼저 한번 봐보죠. 자, 세력이 자본가가 있고 국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국가는 중립이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노동자 시민들이 세력화가 안 되니까 아주 쪼그라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만 자본가하고만 붙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자와 시민이 조직화한다는 얘기는 세력화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도 이제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게 삼자 협의주의죠. 노사정 뭐 이런 거 또는 사회적 조합주의 뭐 이렇게 하면 시민단체 다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가능했냐? 세력화를 통해서 계급투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자본가 계급에 맞서서 노동자 계급 형태로서 그래서 타협의 산물로서 너네도 들어와 이제 그래서 너네도 목소리 내 뭐 이런 거죠. 자, 구도는 이제 대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여기서 이제 복지국가에서 그래서 핵심 세력이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여기는 노트에서 요거 한번 가보죠. 똑같은 말인데 뭐 한번 약간 좀 첨가할 말이 좀 있어서요. 자, 사회복지와 노동운동의 만남, 노동운동이 있어야지만 복지국가가 그때서야 나올 수가 있다. 이 만남의 결과물로 나온 게 마샬이 얘기한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자유권, 정치권, 거기다가 뭐도 있어요? 사회권도 있다. 여기, 이게 복지잖아요. 이건 이거 이미 배웠고, 여러분 제3의 길을 그러니까 제시했던 앤서니 기든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아주 가벼운 말이지만 시민권 획득을 그 계급 투쟁의 역사를 봐보면 부르주아가 있기 전에 중세에는 그 귀족과 성직자들이 봉건 특권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의 막 이득을 보는 걸 아주 죄악시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상인들이 나와서 부르주아지가 되죠. 부르주아 또는 자본가가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 이때는 이제 부르주아가 개혁 세력이야. 얘네들의 투쟁의 결과 부르주아가 이제 왕이 된 거야. 성직자가 힘이 없죠? 이제는 뭐 지주, 귀족 뭐 아무것도 없어요. 부르주아가 이제 힘이 됐는데 이 부르주아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얘네 기득권에 도전한 게 노동이잖아요. 프롤레타리아. 요렇게 계급 투쟁이 지금 요 모양으로 돼 있고 여기서 노동이 세력화돼서 계급 투쟁을 한 나라들은 복지가 즉 시민권 획득을 완전히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주아에서 이겼을 때 부르주아도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되고 막 뭐 이런 게 되죠. 자유권도 갖게 돼. 자유롭게 상업 활동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에 노동 계급에서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참정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정권을 갖게 되고 또 하나 복지권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런데 시민권 중에 가장 핵심은 노동의 시민권이란 말이에요. 노동의 시민권이라 했을 때 뭐가 다르냐? 자, 사회권은 곧 복지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치권은 참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권 대신에 뭐가 있냐면 단결권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제 핵심 세력이 노동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시민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노동의 시민권이에요. 근데 특이한 게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 그래서 뭐 노동 3권까지 간다 그러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돼요. 힘이 있으니까 이제 투표권도 갖게 되는 거고 힘이 있으니까 야 복지권도 보장해줘. 즉 사회권도 보장해줘. 여기에 느낌이 좀 더 넓은 의미의 시민이 포섭된 거라면 여기는 이제 노동자만 놓고 생각을 해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다르죠. 그런데 노동자만 이렇게 보장을 해주면
이게 사장님이 양보해 준 거예요. 자본가가 양보해 준 거야. 시혜적 수준에서. 그래서 노동자 만자가 들어가죠. 사회복지에 머무를 수 있죠. 노동자한테 이거 보장해주네. 이제 됐다. 우리는 다른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든 말든 관심 끄자.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운동의 이익 집단화를 방지하기, 자기들의 이익만 집단적으로 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회운동과 연대를 모색해야 하지만 진정한 복지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만 체크를 좀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뭐, 복지하면 스웨덴을 떠오르잖아요. 렌 마이드너 모델. 자, 1936년에 3인당이 집권을 합니다. 이게 사회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줄여서 3인. 그죠? 요걸, 얘네는 보편복지를 추구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년 후에 협약이 하나 만들어져요. 38년에 살트쉐바덴 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이 집권한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런데 집권한 정부의 이념을 보니까 사회민주주의잖아요. 보편복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대표하고 노동조합총연맹과 사용자연합, 즉 다시 말해서 사장님들하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맺은 거야. 협약을 맺은 거라고. 요 협약이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정부가 강요하지 않고 지들이 맺었어. 그래서 야, 이제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야. 아, 눈치를 보니까 이거 보편복지 쪽이네. 사회민주주의 쪽이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노동자하고 야, 너네 우리하고 협약 하나 맺자. 우리 모든 거를 우리 사장님 마음대로 하지 않을게. 너네하고 의논해서 할게. 요게 바로 이 샬투쉐바덴 협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온 거지. 이제 데모할 필요 없어. 모든 걸 결정할 때 노동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든 현안을, 모든이야. 교섭을 통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결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개입을 안 했죠. 안 하면서 교섭과 이행을 강제하는 틀이 만들어진 거야. 요게 중요한 얘기예요. 국가 개입 없이 이루어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걸 노동자도 의견을 반영하니까 파업할 일이 없지. 그리고 노사가 안정되니까 공장은 잘 돌아가. 파업 없이 고도성장의 기틀 마련됐다. 근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중앙 집권적 교섭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산별 노조가 중요하잖아요. 노조 형태에서. 그러니까 기업별 노조는 부분적으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산별 노조는 윗대가리들끼리만 만나서 하는 거야. 이게 중앙 집권적이죠. 근데 이 산별 노조를 대표하는 노조 대표가 딱 들어간다는 건 뒤에 수십만의 노동조합들의 응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파워가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려면 중앙 집권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한 사람이 모두의 의견을 딱 수렴해 갖고 딱 가는 게 엄청난 파워를 낼 수가 있다. 이게 미국을 이제 나중에 조금 보실 건데 걔네는 지방으로 흩어져 있어. 부분적이야.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별로. 자, 그런데 얘보다 요 살투쉐바단도 이해는 조금 해두셔야 됩니다. 36년에 스웨덴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40년대 말에 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인플레이션 여러분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노동자들이 뭐라고 요구할까요? 임금 올려줘. 예, 이제 쌀 가격이 올라갔어. 옛날 임금으로는 못 사.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니까 자, 물가 상승 일어났어요. 임금 올라가죠? 임금 올라가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즉 부르주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물건의 가격을 또 올리는 거야. 물가가 물건의 가격이니까 이게 또 올라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대 임금 제도라는 게 나와. 요걸 제시한 모델이 렌 마이드너 모델이에요. 렌과 마이드너 사람이고 이제 모델인데 요게 렌 마이드너 모델이란 말이 딱 나오면 아, 연대 임금. 자, 우리 앞에서 그림으로 배웠잖아요. 여기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기억나시죠? 얘네 모두가 동일한 노동을 했다면 동일한 임금을 주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손익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이거 조금 더 신중하게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나눠야 되겠네요. 여기에 정규직, 비정규
정규직, 비정규직. 여기서 대전제를 깔고 가야 돼요. 연대 임금을 안 했을 때 누가 임금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 질문을 이렇게 해보세요. 대기업의 정규직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100만 원 받았어. 비정규직이니까 얘는 한 80만 원 받았어. 중소기업 정규직은 한 70만 원 받았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한 50만 원 받았어.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자, 이제 대기업 정규직이 하는, 그러니까 요 하는 게 100만 원이라면, 똑같은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얼마를 올려야 돼요? 100만 원으로 올려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단순 손익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대기업, 중소기업은 월급을 다 올려줘야 돼. 중소기업 사장님은. 그렇죠. 중소기업은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가냐면 이게 한 400만 원은 돼야 돼요. 이렇게. 왕창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세게 받은 거예요. 세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요점이 이겁니다. 대기업 정규직은 말도 안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얘 임금은 내려와요. 요게 중요한 거야. 제가 이제 이걸 400만 원으로 고칠게요. 이 적정 수준이 200만 원이라고 해보죠. 200만 원. 그러면 얘는 120만 원을 올려줘야 돼. 근데 대기업 사장님은 200만 원을 깎아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0 올려줘도 여전히 이득인 거야. 중소기업 사장님은 다 200만 원에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다 올라가야 돼. 요 느낌을 먼저 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갈게요. 중소기업 이유는 감소한다고 사장님 입장에서. 대기업 이유는 증가하죠. 왜냐면 조금 다시 한번 200만 원 세이브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120만 원만 더 올려주면 돼. 그러면 80만 원 남았잖아요. 요 결론 먼저 내야 돼. 손익계산 해봐야 됩니다. 대기업 노동자의 연봉은 감소한다. 이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규직 연봉이 왕창 줄어들죠. 느낌이. 중소기업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기업 이윤이 증가한다라는 말을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규직 쪽이 왕창 줄어들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여러분 느낌이 오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 말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은 다 임금이 어떻다? 올라가죠. 비정규직 80에서 120, 얘네 70에서 200으로 올라가야 돼요. 50에서 200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케이? 요것도 이 문장도 이해되고. 당연히 노조의 힘은 강해지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연대 임금이니까 산별 노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이 다 똘똘 뭉쳐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규직은 반대할 것 같잖아요. 반대하죠. 근데 항상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또 정규직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얘기를 또 해볼게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감소합니다. 근데 이 동일 임금을 줘야 돼. 즉 70만 원, 50만 원 주던 사람한테 200만 원 맞춰줘야 돼. 그럼 방법이 없는 거야. 혁신, 개발 이거 해야 돼요. 새로운 혁신, 신제품을 만들고 더 싸게 만드는 비용 절감하는 기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도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경쟁력이 확보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대기업과 기업과 노조만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혜택이 없냐? 아니에요. 정부는 사회통합이라는 이익을 얻게 돼요. 왜? 지금까지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이 고용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부분은 중소기업인데 말도 안 되게 적게 받고 있었거든. 근데 얘네들의 월급이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이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도 이득인 거야.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이윤이 감소하는 건 맞는데 혁신 개발을 해서 경쟁력이 강화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좋은 거고, 대기업은 이렇게 이윤이 증가하니까 뭐 당연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조는 또 노조대로 좋습니다. 자기네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똘똘 뭉쳐서 노조의 힘은 강해지는 거고, 정부는 또 정부대로 사회 통합과 안정이 도모되니까 좋다. 이 손익 계산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키를 바꿔보죠. 노동조합과 정당 정치인데, 이 스웨덴, 얘네는 이 사회민주당, 줄여서 사민당이라 그러죠.
얘네가 노동조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긴밀한 정도가 아니야. 왜? 이 노동조직이 3인당을 만들었어요. 즉, 노조가 정당을 만든 게 3인당이야. 그러면 노조는 당연히 3인당을 밀 거 아니야. 미니까 3인당이 집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인당은 노동조직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노동조직은 3인당을 파트너로 삼아서 활동했다. 노동조합과 정당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정치를 만들어왔다. 요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웨덴은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 결과 복지가 획득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나 이 극단에 있는 미국을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미국은 고전적 자유주의, 아담 스미스 시장주의입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한 노동조합. 다시 말해서 실리적 노동조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얘네는 정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노동조합 할 때 이 이념을 볼 때 자유주의하고 사회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 봤잖아요. 얘네는 자유주의 이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업 안에 있는 기업별 노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산별 노조라기보다는 기업별 노조에 가까워요. 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야. 계급의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자가 똘똘 뭉치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네는 정치와 거리가 있다라는 거야. 정치적 활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분권화된 단체 교섭. 왜냐면 기업별 노조야. 우리가 스웨덴 보셨지만 완전히 중앙 집권화된 교섭을 한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는 따로따로 4명이 한 명 한 명씩 교섭한 거라 마찬가지야. 뭔 힘이 있겠어요. 지역 단위로 노조를 중심으로 단체 교섭했다. 근데 스웨덴은 전국 단위로 딱 뭉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은 노조가 실리에 포커스를 두고 정치와 거리를 둔 반면에 스웨덴은 적극적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를 엄청나게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영국은 어떨까요? 애매모호합니다. 영국도 스웨덴과 출발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제 20세기만 놓고 볼게요. 20세기에 오면서 보수당과 노동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노동당일까요? 노동조합이 창당한 거야. 그러면 스웨덴과 똑같잖아요. 3인당을 노조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동당의 통제력이 있는 거야. 노동자주의를. 그러니까 노동자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 블록 투표라 그래요. 블록 투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록이 이제 한 무더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업장이 있어. A라는 사업장. 이게 A 사업장, B 사업장. 뭐 이거 기업이라고 좋습니다. 여기에 노조위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붙여. 여기에 1000명이 있고 여기에 500명이 있어. 그러면 찬성을 400명이 했어. 반대를 600명이 했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기 요 블록에서는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0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0표가 반대표로 만들어지는 거야. 블록 단위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만약에 100대 400이라 그러면 400이 반대를 냈잖아요. 그럼 반대표가 400표가 되는 게 아니라 500표가 되는 거예요. 노조위원장의 힘이 막강하죠. 이 노조의 장은 1000표의 반대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만큼 이 노동당에 대한 통제력이 강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얘네가 집권을 언제 해요? 1945년 2차 대전 끝나고 이 노동당이 집권을 하겠죠. 그러면 이 노동조합의 입김이 엄청나게 반영된 보편주의 복지를 했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 출발에 있는 게 베버리지 보고서란 말이야. 베버리지 보고서는 소수파 보고서와 관련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게 79년 대처가 잡으면서 노동조합은 쇠퇴했다. 우리가 이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제3의 길,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그것도 신자유주의와 대처하고 같은 라인이야. 그래서 그걸 블래처리즘이라. 전후 합의의 결과물로 나오는 건 보수당과 노동당, 그거를 우리가 머스켈리즘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좀 애매모호하게 가고 있죠. 원래 스웨덴은 약간 스웨덴도 76년도에 휘청거려. 79년에 영국이 대처가 이렇게 넘어가. 그러자 스웨덴 다시 또 돌아옵니다. 자, 양 세 나라의 분위기를 대충은 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조직된 노동과 시민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노동자와 시민이 조직돼야 돼. 힘을 합해야지만 진보 정당을 밀어줘서 투표를 해서 힘을 낼 수 있어. 노동자만 투표하면 투표가 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시민까지 합세해야 돼. 요점은 뭐냐면 여러분 의식화가 돼야 돼요. 아, 이거 문제 있구나. 우리 하나로 뭉쳐야 되겠구나. 이 의식화가 안 되면 조직된 노동과 시민이 안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의식화가 되고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진보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고 그러면 복지 정책이 나오는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요 도식은 제가 설명했지만 그 전 단계는 얘기 안 했죠. 질문이 이겁니다. 스웨덴에서 어째서 이렇게 노동자가 똘똘 뭉치게 되고 시민도 똘똘 뭉치게 돼서 사회민주주의 이념 3인당이 집권할 수 있었느냐? 그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의식화가 있었다라는 거야. 각성을 했다라는 거야. 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의 핵심이 학습 동아리라는 거예요. 스웨덴 하면 뭐 교육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 아주 많이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스웨덴의 학습 동아리에 의해서 3인 이상이 모여 정기적으로 토론을 한 거예요. 근데 정부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3인당이 장기 집권의 복지국가를 이루는 모태가 된 게 바로 이 학습 동아리예요. 사람들은 늘 정부는 도와주고 사람들은 모여서 공부하고 깨닫고 그러니까 조직된 시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의식화된 시민들이 나와. 그래서 지역의 지도자들 배출할 때도 깨어있다라는 거야. 시민들이 깨어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헛소리 하는 거 이런 거 다 걸러낼 줄 아는 똑똑한 시민들이 나와.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적극적으로 정부가 도와준다라는 거야. 아, 이거 정말 멋진 나라죠. 근데 정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학습 동아리에 적극적인 노동조합도 여기가 이제 시민 문제라면 노동조합도 이 학습 동아리에 적극적인 그러니까 자기네 그 노조원들의 학습과 독서를 주도적으로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시민교육의 성격을 여전히 그러니까 조직된 노동과 조직된 시민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얘네들이 똘똘 뭉쳐서 만든 게 사회민주당인데 사회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우리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의식화되고 각성하고 깨어있고 계속 비판적 시각, 정책 평론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되면 조직화가 안 돼. 세력화가 안 돼. 각성이 안 됐는데 의식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모이겠어요? 스웨덴은 학습 동아리를 중심으로 그게 이루어졌다. 이건데 자 미국을 봐보죠. 미국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예요. 그리고 반공주의야.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핵심은 자유주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상품화 정치. 아니 시장에서 경쟁에 자유롭게 의해서 얘네들은 미국은 건국 때부터 그게 기본적인 이념이었어요. 핵심이. 아니 영국에 이런 데서 쫓겨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노예되기 싫은 거야. 자유 이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상품화 정치가 자연스럽습니다. 계급의식, 연대의식 이런 게 없어요. 얘네들은. 개인의 자유, 경쟁 그래서 승자가 가져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노력했잖아. 얘는 개인이 자유롭게 노력해서 경쟁에서 이겨서 가져간다는데 이게 기본 게임의 룰로 얘네는 기본으로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배 계급 뭐 이런 단어가 금기시될 정도야. 야 자본가 이런 말 하지 마. 착취 이런 말 하지 마. 네가 가난한 건 네가 노력 안 했잖아. 네가 게임에서 졌잖아. 노력 안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계급 이런 단어는 낙인을 찍어 이런 그러니까 계급이란 말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복지 혜택을 누리는 거는
거지가 국어라는 거와 똑같다고 본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네가 먹고 살아야지 임마. 왜 국가한테 내달라고 손을 내밀어? 거지같이 이렇게 봐요. 그러면 불쌍한 사람 어떻게 해요? 공식적 소득 재분배보다는, 즉 국가가 복지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자선 활동에, 그래서 미국은 특히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 이 자선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 의존한다라는 거야. 국가는 개입이 없죠. 미국의 분위기는 아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서는 체크 플러스에서는 이제 복지 축소와 저항의 정치라는 타이틀로 거창하게, 이게 이제 복지 축소, 요건 뒤 후반부에 또 나올 건데요.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복지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거야. 만들어져서 더 확장돼요. 이건 어느 나라에서 제일 보여줘요? 스웨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36년에 3인당이 집권을 하고 팽창하고 있죠. 확대되고 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게 권력자원설이에요. 권력자원설 이미 우리가 만났습니다. 노동이 힘이 있으면 복지가 강해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즉, 노동자가 조직화돼서 세력화되고 권력을 잡게 되면 당연히 복지는 국가는 만들어지고 팽창한다. 설명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자, 그런데 영국도 그랬죠. 초반에는 노동당을 노동조합이 만든 거니까. 그런데 영국을 한번 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대처가 나오고 나서 복지가 어떻게 돼요? 축소가 되죠.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45년부터 79년까지는 복지가 팽창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부터가 축소가 돼요. 그런데 복지 축소의 정치에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옛날에 복지가 다 날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을 반드시 즉 대처가 집권하더라도 기존의 복지 혜택을 누리던 집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처가 만약에 그걸 폐기 처분한다라고 하면 다음 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다가 못 누렸잖아. 안 찍어주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러분 65세 노인은, 법정 노인이 65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하철 무료야. 그러면 원래 이념으로 보면 보수당 쪽,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유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정당에서는 그거 폐기 처분해야 돼. 근데 왜 못해? 만약에 그걸 폐기해버리면 그 다음 선거에서 65세 노인들은 안 찍어주거든요. 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축소할 거냐, 특히 복지, 이거는 그 혜택을 누리던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즉,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지의 축소는 유권자들, 요 말이 나오잖아요. 복지에 대한 압력에 의해서, 야, 너 그거 축소하면 안 찍어줄 거야. 이런 압력에 의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생존과 복지제도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 영국 같은 거에서 NHS,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를 혜택을 줄인 거잖아요. NHS가. 근데 이거는 대처도 이걸 어쩌지 못했어. 왜? 이거 건드렸다가 난리 나거든요. 의료비 왕창 올려가 봐. 뭐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축소한다 그래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조직된 노동, 주역이랑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노동조합. 그래서 복지 만약에 축소한다 그랬을 때, 대처가 나타났어요. 축소한다 그랬을 때 저항의 정치.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만들고 복지를 확대하는데도 조직된 노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스웨덴에서 보듯이 영국이 대처 집권 이후에 복지가 축소하잖아요. 이거 축소가 안 되게 저항하는 정치를 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급격하게 축소가 안 되게 됐어. 실제로 그래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조직된 노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국이 실제로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는 그런 축소가 금방금방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보 정당이 집권하게 되죠. 뭐에 의해서? 조직된 노동과 조직된 시민, 얘네들이 연대를 통해서 밀어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복지국가 형성하고 축소에 저항하는 정치에서 조직된 노동과 조직된 시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스웨덴은 축소하기 힘듭니다. 왜? 조직된 노동도 있지만 조직된 시민도 있단 말이에요. 시민단체. 각성한 시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는 자유주의로 갈 거야. 그래갖고
복지 정책을 막 없애버려. 당연히 표를 잃죠.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진 복지 정책이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나라에 조직된 노동과 조직된 시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형성에도 중요하지만 저항의 정치, 축소의 정치를 막는데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영국의 사례에서 대처가 이후에도 급격하게 말도 안 되게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뭐냐? 얘네들이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야. 특히 조직된 노동. 요걸 여러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